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전라도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세월을 보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며 자산어보를 쓰고 있었고, 둘째 형 정약종은 이미 천주교 신앙으로 참수를 당한 후였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되 세 형제는 조선 팔도에 흩어져 각기 다른 운명을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정약용은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한 뿌리에서 난 가지들이 어찌 같은 방향으로만 뻗을 수 있겠는가? 동쪽까지는 아침 햇살을 받고 서쪽까지는 저녁 노을을 맞이하며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던가. 그는 붓을 들어 이렇게 썼다. 형제는 손발과 같으되 각기 쓰임이 다르도다. 손은 잡는 일을 하고 발은 걷는 일을 한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다. 손이 발의 일을 하려 하고 발이 손의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혼란이 아니겠는가? 이 깨달음은 정약용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형제가 함께 있지 못함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의 힘을 알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형제와 멀어짐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형제의 도리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요? 사람 사이 쉼표입니다. 지금 보고 싶은 형제자매가 있으면 댓글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이치란 순리를 따르면 편안하고 영리를 행하면 고통스럽다. 형제가 나이 들어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억지로 막아야 할 재앙이 아니라 순응해야 할 자연의 흐름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형제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먹고 같은 마당에서 놀았다. 그때는 세상이 좁았고 형제가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서당에 가고 과거를 준비하고 벼슬길에 나서면서 세계는 넓어졌다. 한양, 지방, 고을, 때로는 청나라까지 가야 했다. 정약용 자신도 그러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아 암행어사가 되고 형조참의가 되어 한양을 누볐다. 그 시절 그는 얼마나 바쁘고 화려했던가. 형제들과 만날 시간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러다 정조가 승하하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형 정약종은 순교하고 형 정약전과 자신은 유배를 떠났다. 그는 강진에서 깨달았다. 형제가 흩어진 것이 정치적 박해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설령 평화로운 시대였다 해도 각자의 뜻과 재능이 다른 이상 결국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정약전은 본디 자연을 사랑하는 학자였다. 물고기와 해초, 조개를 관찰하며 그 속에서 조물주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다. 정약종은 신앙인이었다. 현세의 영달보다 영혼의 구원을, 임금의 총애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갈구했다. 정약용 자신은 개혁가였다. 백성을 위한 제도 개선, 탐관오리 척결, 토지개혁을 꿈꾸었다. 세 사람 모두 훌륭했지만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다. 만약 한 집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매일 논쟁했을 것이다. 정약종은 형님, 세속의 학문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혼의 구원이 먼저입니다라고 했을 것이고, 정약전은 아오야, 먼 하늘의 신보다 발밑의 물고기를 연구하는 것이 실학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을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다. 한 형제는 같은 뿌리이되 각기 꽃을 피운다. 같은 뿌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화는 매화대로,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백꽃은 백꽃대로 피어야 아름답다. 모든 꽃을 똑같이 만들려는 것이야말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형이 의사가 되었다고 동생도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언니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다고 동생도 그래야 하는가? 각자의 재능과 성향, 운명이 다른데 왜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가? 물은 지형을 따라 흐른다. 산이 막으면 돌아가고 바위가 있으면 갈라진다. 형제도 인생이라는 지형을 따라 흐른다. 각자에게 다가온 기회, 만난 사람, 겪은 사건이 다르니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였다. 억지로 물줄기를 하나로 모으려 하면 둑이 무너지고 홍수가 난다. 각자 흘러가게 두되 모두 바다로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형제도 그러하다. 각자의 길을 가되 결국 선한 삶이라는 같은 바다로 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검소한 연후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 이 말은 관리의 덕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핵심 진리이기도 하다. 형제관계에서 검소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수많은 편지를 썼다.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멀리 흑산도의 형 정약전에게도. 하지만 답장은 자주 오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는 길이 험하기도 했고 유배인들의 서신은 감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답답했다. 형님은 나를 잊으신 것인가? 이 외로운 동생을 생각이나 하시는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정약용은 깨달았다. 내가 형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위로를 바라고 소식을 바라고 자주 연락하기를 바랐구나. 하지만 형님도 유배지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쁘실 텐데 내 외로움까지 달래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던가.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형제에게 구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진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진다. 도움을 바라고 관심을 요구하고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면 실망만 커진다. 지금의 형제 관계는 어떤가? 명절에 형제들이 모이면 은근한 기대들이 작동한다. 성공한 형은 동생들이 자신의 성공을 축하해 주기를 바란다. 어려운 동생은 형이 도와주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누나는 동생들이 부모님을 더 잘 모시기를 바라고 막내는 형들이 자신을 더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 이 모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인다. 형은 그렇게 잘 살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나? 동생은 왜 부모님 병원비에 돈을 안 내나? 언니는 왜 내 아이 돌잔치에 축의금을 적게 냈나? 이런 계산과 비교가 시작되면 형제에는 장부로 전락한다. 정약용은 이를 경계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에게 빚지지 않는 관계다. 형제라고 해서 무한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여유가 있을 때 돕고 힘들 때는 솔직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부귀를 함께할 수 없다면 환난을 어찌 함께 담당하랴.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다. 한 형제가 부자가 되었다고 다른 형제들도 그 부를 나눠 가질 권리는 없다. 반대로 한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다른 형제들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의무도 없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웠다. 제자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했다. 이때 형제들이 큰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각자 자신의 유배지에서 살아남기 바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를 원망하지 않았다. 각자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검소함이다. 형제에게 적게 바라는 것.
기대치를 낮추는 것. 그래야 실망도 줄고 원망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 속에서 진짜 자애로움이 생긴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사랑, 기대가 아닌 축복이 가능해진다. 정약용의 조언은 명확하다. 형제에게서 자유로워져라. 무엇을 주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무엇을 받기를 요구하지도 마라. 그저 멀리서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검소한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진정한 형제애가 싹튼다.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불공평함을 걱정한다. 이는 공자의 말이지만 정약용은 이를 더욱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백성이 진짜 분노하는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불공정함이다라고 썼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요인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불균형이다. 정약용의 집안을 보자. 셋째인 정약용은 한때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암행어사로 나가 탐과 놀이를 징치하고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며 입지를 다졌다. 반면 형들은 그만큼 화려한 관직 생활을 하지 못했다. 정약전은 학자의 길을, 정약종은 신앙의 길을 걸었다. 만약 세 형제가 한자리에 자주 모였다면 어땠을까? 정약용의 성공담을 들으며 형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입으로는 축하한다 해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정약용은 이를 직감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형제가 함께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랑이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말하는 순간 가지지 못한 형제는 상처받는다. 말하는 사람은 악의가 없지만 듣는 사람은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현대의 형제 모임을 상상해 보라. 대기업 간부가 된 형이 해외 출장 이야기를 한다. 자영업으로 힘들게 버티는 동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언니가 자녀 자랑을 한다. 자녀가 대학 진학에 실패한 동생은 어떤 기분일까?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한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이 형제를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누라는 뜻은 아니다. 처지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자주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생기고 비교는 위화감을 낳는다는 뜻이다. 경제적 격차만이 아니다. 자녀의 성공,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된다. 형은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는데 나는 당뇨로 고생한다. 동생은 효자로 소문났는데 나는 부모님을 자주 못 찾아뵌다. 이런 비교들이 쌓이면 만남 자체가 고통이 된다. 정약용 자신도 이를 경험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한양의 옛 동료들을 만났을 때의 어색함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여전히 관복을 입고 있었고 나는 초라한 선비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정치를 논했고 나는 침묵했다. 같은 방에 있었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예 한양을 떠나 경기도 마제에 은거했다. 옛 친구들, 옛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다. 이것이 비겁한 도피인가? 아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배려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지가 너무 다르면 억지로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길이다. 만날 때마다 비교되고 비교될 때마다 상처받는다면 그 만남은 해롭다. 정약용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각자 자기 자리에 편안하면 비교에 근심이 없다. 형은 형의 자리에서, 동생은 동생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된다. 형의 성공이 동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고 동생의 어려움이 형의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만남의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라는 것이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제사 때 얼굴 보고 간단히 안부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SNS로 근황을 확인하고 때때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소통이다. 억지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제안한 여전제도는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수확을 나누는 시스템이었다. 왜 혈연보다 지역 공동체를 강조했을까?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을 돌본 것은 형제가 아니었다. 제자 이양래와 그 가족, 마을 사람들, 다산초당을 지어준 윤씨 일가였다. 흑산도의 정약전을 돌본 것도 섬 사람들이었다. 혈육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형제라도 서울과 부산에 떨어져 살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없다. 반면 옆집 이웃은 한밤중에 응급실에 갈 때 차를 태워줄 수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은 아이를 잠깐 맡아줄 수 있다. 정약용은 이를 인정했다. 혈연은 비록 가깝지만 가까이 사는 실제만 못하다. 이 말이 혈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결혼 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다. 정약용은 가래자기에서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라고 했다. 아무리 형제가 소중해도 배우자보다 우선일 수 없다. 매일 함께 자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배우자다. 그 다음은 자녀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다. 학문하는 법, 사람 사귀는 법, 돈 관리하는 법을 세세하게 가르쳤다. 형제들에게는 이 정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형제는 이미 성인이고 각자의 삶이 있지만 자녀는 아직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다. 직장 동료, 교회나 절의 신도들, 동호회 회원들, 학부모 모임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가 실제로는 형제보다 더 긴밀하다. 일주일에 5일을 함께 일하는 동료, 매주 만나는 등산 모임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보는 형제보다 더 가깝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인생은 유한하고 정의에는 순서가 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챙길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순위 배우자와 자녀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 2순위 부모님 생존에 계시다면 3순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동료, 친구, 이웃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먼 친척, 옛 친구. 이 순서가 냉정하게 느껴지는가?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다. 형제를 4순위에 두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면 먼 사람이 온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잘 대하라.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먼 곳의 형제들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가까운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형제에게만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서운해하고 자녀는 방치되고 이웃과는 소원해진다. 결국 형제 관계마저 부담스러워진다. 현명한 사람은 에너지 배분을 잘한다.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쓴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일상의 관계들에게 쓴다. 그리고 남는 여유가 있을 때 형제들과 만난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 순서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 각자 본분을 지키면 집안이 화목하다.
형제의 본분은 무엇인가? 매일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을 나누는 것도 아니다. 각자 자기 가정을 잘 꾸리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가끔 안부를 묻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최종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형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완성했을 때, 형 정약종이 순교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목민심서를 완성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알았다. 우리 세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옳은 길을 걸었구나. 정약전은 바다를 관찰하고 생명을 기록하는 학자의 길. 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권력 투쟁도 개혁 운동도 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저 물고기의 비늘을 세고 조개의 무늬를 그리고 해초의 특성을 적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유배인 주제에 한가하게 물고기나 연구한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 결과 자산어보라는 한국 최초의 해양생물학 서적이 탄생했다. 정약종은 신앙의 길을 걸었다. 세상의 영달을 버리고 영혼의 구원을 택한 순교자의 길. 정조가 죽고 박해가 시작되자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결국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목숨을 버렸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신념을 지킨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정약용은 백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평생 연구한 실학자의 길. 18년 유배 생활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썼다.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사법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했다. 당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후대에 그의 사상은 큰 영향을 미쳤다. 세 형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하지만 누구의 길이 더 옳고 더 훌륭했는가? 비교할 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형제 세 사람, 세 가지 인생, 모두가 아름다운 이야기다. 만약 세 형제가 같은 길을 걸으려 했다면 어땠을까? 정약전이 억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불행했을 것이다. 정약종이 신앙을 숨기고 버슬에 매달렸다면 영혼이 괴로웠을 것이다. 정약용이 학문을 버리고 장사를 했다면 재능을 낭비했을 것이다. 현대의 형제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형은 사업가의 길을 가고 동생은 예술가의 길을 간다. 누나는 전업주부로 가정에 헌신하고 동생은 커리어우먼으로 사회에서 활약한다. 오빠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동생은 도시에서 IT 회사에 다닌다. 이 모든 선택이 다 옳다. 문제는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긴다. 왜 대학도 안 가고 농사를 지어? 왜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그림을 그려? 애 낳고 집에만 있으면 뭐해? 이런 비난과 간섭이 형제를 멀어지게 한다. 정약용의 조언은 명확하다. 각자 그 뜻을 따르게 하고 서로 강요하지 마라. 형제의 선택을 존중하라. 내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위험해 보여도 그것이 그의 진정한 바람이라면 존중해야 한다. 충고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 이상은 간섭이다. 또한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인다.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다. 단지 같은 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 형제가 같은 직업을 가질 필요도, 같은 곳에 살 필요도, 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단지 모두 선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생의 마지막에 이런 시를 남겼다. 뿌리는 같으되 가지는 다르니 각자. 향기롭다 이별을 슬퍼하지 마라. 이것이 하늘의 떳떳한 이치다 멀리서. 형제들의 안녕을 빌 뿐 각자 한 곳에 있으되 같은 빛을 바란다.
형제가 나이 들어 멀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자연의 순리다. 봄에 함께 돋아난 싹이 여름을 거쳐 가을이 되면 각자의 열매를 맺듯 형제도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완성해 간다. 억지로 붙잡지 마라.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명절을 거른다고, 오래 만나지 않았다고 자책하지 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형제의 도리를 충분히 다하는 것이다. 형제는 평생 함께 있는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동료다. 목적지가 달라도 괜찮다. 길이 갈라져도 괜찮다.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멀리서라도 서로의 안녕을 빌고 가끔 생각해주고 각자의 길에서 빛나는 것. 그것이 성숙한 형제애다. 형제는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과 평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형제의 도리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잠시 쉼표가 되어드린 이 시간,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